안녕하세요. 아내와 두 아이의 자랑스러운 남편이자 아빠가 되고 싶은 4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눈앞에 있는 자신의 문제를 그냥 두 눈 꼭 감고 무시하고 싶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질문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살면서 너무나 빈번하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하지만 슬픔이 아직 생생한데 회피하면 문제가 악화될 뿐이다. 슬픔이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래야 남아있는 슬픔을 즐거움으로 제거할 수 있다. 라는 말처럼 회피를 해서는 문제가 더 커지면 커졌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알고는 있었던 인생의 진리를 제 어린 자식으로 인해 새삼 다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향인 해남에서 서울로 올라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이 살았습니다. 막노동, 배달, 세차장에 청소업체, 식당 서빙 등등 가방끈이 짧아서 부모님이 주신 건강한 몸 하나와 남들보다 빠른 일머리 하나로 버텼어요. 힘들 때마다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님 농사일이나 도울까? 아니면 광주에 있는 동생한테 가서 같이 중고차 영업일이나 해야 할까 하고 가족에게 의지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나 스스로 버텨야 했고 고향에서 장남 하나 믿고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꾹 참았죠. 그리고 꾹 참은 결과 동대문 대형 옷가게에서 일할 수 있었고 그렇게 제 천직을 찾았나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우리 가게 에이스라고 할 정도로 저는 옷을 참 잘 팔았어요. 남성복 전문 매장인 만큼 생활 속에서 우러나오는 제 경험을 토대로 많은 남성분들이 본인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저를 찾는 단골 손님이 늘었죠. 하지만 어디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기 나름이잖아요. 제가 일하는 매장 옆에 또 대형 옷가게가 있었는데 여기 사장님이 저희 사장님하고 좀 친하셨어요. 경쟁 매장이긴 해도 취급하는 옷 스타일이나 타겟층이 달라서 사이가 나쁠 일도 없었고요. 저도 매장에서 가장 오래된 직원이라서 그 집 사장님하고 일면식이 있었는데 저희 사장님이 항상 제 칭찬을 그 집 사장님한테 하셨거든요. 어느 날부터 그 집 사장님이 이런 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 장 사장네는 준태가 있어서 편하겠어. 근데 우리도 서정이 때문에 요새 매출 좋아. 서정이 찾는 손님이 그렇게 많다니까. 어제는 서정이가 입혀준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간 손님도 있어. 그 얘기를 듣는데 궁금했어요. 같은 판매 직원으로서 다른 매장 에이스라고 하니까 얼마나 손님들을 잘 응대하고 잘 파는지 말이죠. 듣기로는 그 서정이라는 직원을 만난 손님은 절대 맨손으로는 매장을 떠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매일 오는 연매장 사장님에게 에이스라는 직원 얘기를 들으니까 내적인 친밀감과 라이벌 의식도 들었고요. 근데 또 그런 얘기 들었다고 구경 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뭐 구경거리도 아니고 뭔가 좀 없어 보이고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심부름이라는 명목상으로 그 직원을 만나러 갈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 매장에 가져다 줄 옷이 있다면서 제게 심부름을 시키셨고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매장 에이스 직원을 만나러 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웃긴 게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그 에이스 직원이 어디 있는 줄 알겠더라고요. 손님들 대여섯 명이 뭔가를 애워싸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정말 명랑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운명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고 했나요? 아, 그 티셔츠보다는 이쪽 브이넥이 손님한테 딱이에요. 턱이 둥그스름하고 턱이 살짝 짧으면 라운드는 답답해요. 그리고 색깔을 우리 손님은 얼굴에 붉은기보다 부드럽게 아이보리 빛이 도니까 이렇게 따뜻한 색깔이 베스트예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대보기만 했는데 벌써 형광등 켜지잖아요. 안 되겠는데? 이거 내가 사야겠는데요? 손님한테 대보기만 했는데도 구매욕이 막 끌어오르네.
이거 손님이 안 사면 제가 사야겠어요. 손님이 이 옷 입고 우리 매장 앞에 서 있기만 해도 벌써 완판이다 완판. 귀에 쏙쏙 박히는 음성과 뚜렷한 발음, 그리고 맛깔나는 말솜씨의 소유자가 제 아내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게 저와 아내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아니, 그날은 제가 일방적으로 보러 간 거고 아내는 저를 못 봤으니까 제가 아내를 처음 본 날이었죠. 저야 손님들에게 공감과 경험으로 다가가 조곤조곤한 말로 판매를 해서 저렇게까지 적극적이고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몇 년지기처럼 편하게 이것저것, 심지어 정말 잘 어울리는 옷만 쏙쏙 골라 손님 앞에 대주는 걸 보니 아, 저래서 여기 사장님이 딴 가게 와서까지 칭찬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같은 판매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존경심도 들었고 또 동시에 저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사장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회식 날 옆에 매장도 함께 하자고요. 사장님들이 친하기에 가능한 부탁이었죠. 그 후로 옆 매장과의 단체 회식 날 처음 아내와 안면을 트고 번호도 교환해서 종종 얼굴을 보게 됐어요. 괜히 휴식 시간에 옆에 매장에 기웃거리고 시간이 맞으면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하고요. 다행히 아내도 저에 대한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는지 부담스러워하진 않더라고요. 같은 일을 하니 대화도 잘 통하고 할 말도 참 많았죠. 그렇게 시간을 들여 친해지다가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1년 3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일적인 면에서 적극적이고 뭐든 열심히 하는 아내는 결혼 생활 또한 한 점의 흐트러짐 없이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제가 아내에게 감동했던 건 제 가족 일을 본인 가족 일처럼 챙긴다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아버지께서 트랙터 사고가 났다고 고향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패닉이 돼서 네 아버지 지금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연락이 온 거죠. 바로 달려가야 했지만 그때 저희 매장이 1년에 2번 있는 할인 행사 기간이라서 손님도 너무 많았고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셔서 매니저인 저 또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불안해져서 일단은 아내에게 전화를 했죠. 여보, 지금 어머니한테? 아까 어머니 전화 받았었어. 나 지금 김포야, 여보. 김포? 급해서 비행기 타고 가서 광주 가서 버스를 타든 하게. 여보, 내가 도착해서 어머니 좀 진정시키고 다시 전화할게. 나 이제 들어가야 돼. 알고 보니 어머니는 처음에 제가 전화를 안 받아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고 놀란 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아내는 바로 김포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탄 겁니다. 아내는 아버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 수술실 앞에서 우는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어머니 대신 의사와 상담을 하고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원 수속까지 도맡아서 했다고 해요. 제가 다음 날 급하게 휴가를 내고 병원에 갔더니 어머니께서도 아버지의 상태보다도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이 병원에서 서정이가 네 아버지 딸이라고 소문났다. 간호사 선생님들끼리도 딸이 어쩜 그렇게 아버지를 지극히 돌보냐고 너무 예쁘고 기특하다고 난리다. 그래서 내가 며느리라고 했더니 다들 놀라.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잠도 안 자고 아침 저녁으로 시아버지를 저렇게 간병하냐고 하면서 준태야, 너 섹시하나 아주 잘 모셨다. 앞으로 서정이한테 잘해. 또 한 번은 제 동생이 고용사기를 당해서 정말 어려웠을 때 제게 먼저 선뜻 지금 있는 여윳돈을 도련님에게 빌려주라고 안 받아도 되니까 일단 돕자고 얘기를 꺼내준 것도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제 동생이 그 돈을 그냥 떼어먹을 사람도 아니고 지금 가족이 안 도우면 누가 돕겠냐고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말했죠. 솔직히 아무리 결혼으로 엮였어도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주자고 말 꺼내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아내는 제 부모님을 정말 본인의 부모님처럼, 제 동생은 정말 제 동생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늘 바위처럼 든든한 제 버팀목이자 중심을 잡아주는 중심축 같은 사람이었죠. 아내가 그렇게 저희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니 저도 절로 처가 식구들에게 잘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잘해드리고 싶었죠. 처가는 제 본가와 다르게 서울이기도 했고 특히 저희 집과 처가가 가까워서 장인어른께서 자주 찾아오셨거든요.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시는 장인어른의 취미이자 습관은 늘 이사 스케줄이 있는 날 일 다 끝마치고 그날 기분에 따라 먹고 싶은 포장 음식과 술을 들고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거였네요. 술을 마시는 장인어른은 큰일 마치고 마치 무슨 의식처럼 거하게 취하고 싶어 하셨고 그 오래된 술친구가 바로 아내였어요. 장모님과 처제는 술을 즐겨하지 않았고 아내는 장인어른을 똑 닮아서 애주가였거든요. 근데 아내가 결혼하고 1년 뒤에 첫째를 임신한 후에는 그 술친구가 아내에서 저로 넘어온 거죠. 저도 아내만큼은 아니지만 술을 좋아했기에 장인어른이 얼큰하게 취하시고 싶은 날이면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하든 안 하든 늘 대작을 했습니다. 아우, 아버지, 이 사람 내일 거래처 가다 출근해서 새벽에 나가요. 당신도 아버지 따라서 집에서 이렇게 술 마실 필요 없어. 장인어른이 오셨는데 술에 안 취하며 무슨 재미야.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안주도 사오셨는데 술 안 마시면 벌 받아. 아니, 내가 술 먹고 싶으니까 차라리 둘이 나가서 먹어요. 임신한 애주가 앞에서 이게 고문이지, 이게. 아, 그런 거였어? 나 걱정한 거 아니고? 아, 서정이 너도 끼고 싶으면 사이다라도 따라와서 옆에 앉아. 이 아버지가 너 먹으라고 콜라, 사이다, 환타 있는 대로 사왔는데. 야채 곱창을 사오시고 그냥 탄산으로 만족하라고요? 아버지 진짜 날 너무 모르신다. 아유, 뭐가 그리 급해. 우리 손주 태어나고 나서 아버지랑 대작해도 늦지 않는데 앞으로 몇십 년은 너희 아버지 문제 없으니까 걱정 말어. 술이 알딸딸하게 올라서 아내와 장인어른이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는 게 재밌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인어른과 마주 앉아 있는 게 큰 즐거움이었어요. 아내는 제게 무리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장인어른이 저와 술자리를 몇 번 가지시고 제가 잘 먹는 술, 잘 먹는 안주, 그리고 그걸 토대로 제가 좋아할 만한 술과 안주를 생각해서 야, 준태야, 이번에는 내가 고구마 소주 사왔다. 이게 일본 놈들이 그리 즐겨 마시는 소주란다. 너 뒷맛 깔끔한 거 좋아하지 않니? 라고 웃으면서 집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한 감동도 또 없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저와 아내는 서로와 서로의 가족에게 넘칠 만큼 충실했고 또 저를 빼닮은 아들이 태어나고 그 후에 저는 드디어 꿈꾸던 제 매장을 낼 수 있었죠. 제가 제 옷가게를 열 수 있었던 건 아내의 공도 컸습니다.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남성복 매장에서만 일해본 저를 위해 여성복에 대한 지식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어요. 또 저희 매장의 부사장이자 에이스 판매원으로서의 기량을 뽐냈고요. 그 덕분에 매장 수입은 나쁘지 않았고 뭐 떼돈까진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할 정도의 성공이었습니다. 뭐든 열심히 하는 아내는 매장 일도 그렇고 집안에서 대장으로서의 역할과 아이의 엄마로서의 역할 모두 완벽했습니다. 그렇게 8년 뒤에 축복인지 아니면 때늦은 불행인지 모를 소식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내가 둘째를 임신한 거예요. 왜 불행인지도 모를 일이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때 아내의 나이가 이미 40이 넘었었거든요. 첫째 낳을 때도 몸무게 미달에 입덧도 심해서 꽤 고생을 했던 아내가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다니 이걸 남편으로서 걱정을 해야 할지 아니면 둘째라는 축복이 찾아왔다는 소식에 좋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소 늦은 임신과 출산으로
아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에 아내에게 전적으로 당신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런 제 말에 아내는 단호하게 솔직히 말하면 자신은 없지만 당연히 나올 거라고 하더군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힘든 건 참고 견딜 수 있다고 말이죠. 아내가 출산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하자마자 저는 무조건적으로 아내가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내의 체력과 건강을 위해 부부가 함께하는 요가 수업에도 나가서 아내가 운동에 재미를 붙일 수 있게 해줬고 집안일도 아내 눈에 띄기 전에 제가 먼저 했어요. 저는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긴 했지만 설거지, 청소나 요리 같은 경우에는 부지런만 떨면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할 수 있던 일이기에 제가 도맡아 했었고요. 어차피 요리라고 해봤자 어머니와 장모님께서 보내주시는 반찬에 국하고 밥만 제가 해서 식탁에 놨던 거라 그리 힘든 일도 아니었습니다. 노산이라면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서 목숨을 걸고 출산을 한다던데 아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그런 부담까지 지었으니 제가 뭐가 힘들겠어요. 그저 앞으로 새 식구가 될 우리 둘째와 건강한 아이를 낳아줄 아내를 위해 힘을 냈죠. 그렇게 다음해 늦봄에 둘째인 예쁜 딸이 태어났고 다행히 아내도 건강했습니다. 한 고비를 넘었다고 생각하니 긴장도 풀리고 다가올 행복에 벅차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안일한 이상주의였다는 걸 말이죠. 둘째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상치도 못한 먹구름이 저희 가족을 덮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내가 좀 멍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출산하고 나면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좀 흐려진다고 하잖아요. 그럴 만도 하고요. 근데 아내는 좀 둘째가 4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잘 듣지를 못했어요. 항상 좀 멍하고 제가 2번, 3번 아내를 불러야 그제서야 나한테 뭐 말했어? 하면서 돌아보곤 했죠. 처음에는 제가 어디 아프냐고 무슨 걱정 있냐고 물어도 그냥 좀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리원에서 나온 지 반년도 안 됐고 제가 출근하면 9살 난 아들과 막 태어난 딸과 함께 더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니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제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또 못 듣길래 제가 웃으면서 아내에게 우리 여보 또 멍 때리네. 넋이 가출하다 못해 아예 파업을 했나? 라고 했더니 정말 득달같이 제게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뭘? 당신 얘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딴 일 다 내팽개치고 집중해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니면서 왜 나한테 집중하라고 해? 왜?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괜히 시비 걸지 말라고. 아니, 지금 누가 시비를 거는 건가요? 평소 같았으면 제 장난스러운 말에 여보나 잘해 아니면 정말 누가 내 정신을 좀 가져갔나 봐 하면서 받아쳤을 사람이 이마에 저렇게 핏대까지 세우면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는데 순간 제가 다 멍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아내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원래 둘째 돌이 지나면 장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일주일에 3번 매장에 나와서 일을 하기로 했던 아내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매장에 나가기 싫다고 아직은 집에 있고 싶다고 했을 때도 아내의 뜻을 존중했어요. 아내 입으로 먼저 집에서 할 일이 많다고 했기도 했고요. 근데 정말 일이 많다고 말만 한 거지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었기에 문제가 됐죠. 저도 집안일과 육아는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리타분하긴 해도 금연에서 사상이 녹슨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일주일에 하루 쉬고 나머지 6일은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아내보다는 집안일을 덜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내는 집안일 빼고 저 몰래 다른 일을 하는지 제가 퇴근하면 집안이 출근하기 전 그대로 아니 더 더러워져 있었네요. 주방에 설거지 그대로 애들 옷도 그대로 심지어 둘째 쓰고 난 기저귀도 모아서 버리지도 않고 쓰레기 봉투에 방치만 해서 돌아오면 집안의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밥은 어차피 제가 새벽에 나갔기에 아내에게 바라지 않은 지 오래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다 된 저녁 밥 냄새도 언제 맡아본 건지 가물가물할 정도였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안 먹고 방치되어 있다가 곰팡이 난 반찬통을 발견해서 식겁하고, 어느 날은 다 먹고 발린 뼈다귀와 함께 먹다만 치킨이 담긴 박스 그대로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것도 자주 봤네요. 제가 그 박스에서 버린 뼈다귀들을 모아다가 아내에게 보여주면서 "이건 왜 넣어놨어? 이것도 나중에 먹게? 대체 왜 안 하던 짓을 해?" 라고 물으니 아내는 괜한 걸로 잔소리하지 말라고 아주 난리를. 아무리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던 제가 못 참고 세탁기 앞에 그대로 쌓인 빨래들을 보고 한마디 했어요. "어떻게 설거지, 청소, 빨래 중에 하나도 되어 있는 게 없을 수가 있어? 내가 뭐 많은 거 바래? 당신 성의 보느라 힘들고 바쁜 거 알긴 하는데 그렇다고 애 기저귀도 제대로 내버리지 않잖아." 제가 이렇게 말을 꺼내면 아내의 반응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마구잡이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였죠. 어쨌든 둘 다 결말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가 저와의 대화를 아예 차단시키는 거였어요. 충격적이게도 제가 정말 더 이상 아내의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진 모습에 참지 못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일찍 퇴근을 하고 들어갔던 날, 아내가 둘째랑 낮잠 자고 있고 첫째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학교 갔다 온 외출복 그대로라서 제가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려고 했죠. 오랜만에 아빠랑 목욕한다고 좋아하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짠하기도 하더군요. 근데 그 짠했던 마음은 아들이 입고 있던 속옷을 보고 증발해버렸습니다. 저는 분노했어요. 솔직히 옷은 애들이 밖에서 놀기도 해서 지저분하고 더러워져도 그러려니 하잖아요. 근데 며칠은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속옷을 봤을 때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성민아, 왜 속옷을 안 갈아입었어? 엄마랑 아빠가 속옷은 꼭 하루에 한 번 이상 씻고 나면 갈아입어야 한다고 했잖아. 팬티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뭐? 팬티가 몇 장인데 없어?" 부끄러운 듯 얼굴을 푹 숙이고 아무 말 못하는 아들을 보고 당장 아이 방으로 가서 속옷을 넣는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근데 정말 내복이나 반소매티 말고 팬티는 한 장도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더군요. 텅 빈 서랍장 안을 멍하니 보다가 다용도실로 가서 빨래 바구니를 확인했어요. 근데 예상과 다르게 텅 비어 있더라고요. 세탁기 속, 건조기 속까지 확인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을 사로잡는 뭔가가 있었네요. 바로 세탁기와 벽 틈에 의도적으로 쌓아 올린 것 같은 박스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그 벽 틈에 세탁을 해야 하는 옷과 속옷, 빨래 꾸러미를 잔뜩 쑤셔놓고 종이 박스를 쌓아서 감춰놓은 거예요. 며칠을 쌓아둔 건지 바로 앞에서 쿰쿰한 냄새가 나는 더러운 옷가지들 보고 제가 기함을 했습니다. 냄새 때문인지 아니면 그 모습 자체 때문인지 머리가 다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저는 아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성민아, 이런 적 많았어? 입고 갈 속옷이나 옷 없었던 적. 괜찮아 아들, 아빠한테는 말해도 돼. 저번에 체육복이 없어서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가 빨래 아직 안 했다고 그냥 비슷한 색깔 잠옷 입고 가라고 했어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잠옷이라니. 아들의 학교에는 학교 마크가 새겨진 체육복이 따로 있거든요. 심지어 체육복이니까 3벌이나 미리 사뒀었습니다. 근데 그거 빨래하기 귀찮다고 애한테 잠옷을 입고 가라니 아내에게 화가 나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밖에서 일한다고 몰랐던 저 자신한테 화가 나서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미친 듯이 화를 냈어요. "너 성민이 속옷이 어떤지 봤어? 며칠은 안 갈아입은 것처럼 새까만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세탁기 돌릴 생각을 안 하고 옆에 꿍쳐놓기만 해.
그럼 당신이 하든가. 당신이 와서 돌리면 되잖아. 저렇게 꿍쳐놓지만 않았어도 내가 했지. 너 정말 왜 그러냐? 내가 너한테 독박 육아를 바랬어. 뭘 바랬어? 같이 하자고 해도 너는 기본도 안 하잖아. 기본도. 무슨 말을 해도 아내에게 통하질 않았습니다. 마치 닿지 않는 울림 없는 메아리처럼 저 혼자 아내를 붙잡고 쇼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은 딸이 있음에도 아내와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도통 뭐가 문제인지, 뭐가 불만이라서 이러는지 대화조차 진행되는 게 없으니 답이 나오질 않았으니 말이죠. 그러다가 하루는 저희 어머니께 전화가 왔었습니다. 예, 집에 무슨 일 있니? 서정이 어디가 안 좋아? 네? 아니요, 별일 없는데 왜요? 아니, 서정이가 며칠 전부터 도통 내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에 답장도 없고 저번에는 몇 통이나 전화를 했는데 휴대폰을 껐는지 신호도 안 가더라. 서정이 혹시 몸이 안 좋니? 그 당시 저와 아내 사이의 분위기가 어떤지 아내가 어떻게 변한지 모르는 어머니는 의아하셨겠죠. 하지만 거기서 집사람이 이랬고 저랬고 말할 수 없으니 그냥 적당히 얼버무렸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있어도 성의 보느라 정신이 없을 거예요. 깐난애 보는 게 얼마나 정신없는지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긴 하지. 아니, 그래도 안 그러던 애가 이러니까 괜히 서운하구나. 내가 배가 불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용건은 그게 아니고 너희 냉장고 좀 비웠니? 내가 반찬 보내준 지 몇 주 된 것 같은데. 반찬 새로 하셨어요? 보내주시면 저희야 좋죠. 오랜만에 엄마 반찬으로 포식하겠네. 그래, 너 좋아하는 닭발이랑 서정이 좋아하는 명란젓이랑 토화젓, 그리고 우리 성민이 좋아하는 돈가스랑 양념게장도 넉넉히 보낼 테니까 배 골치 말어. 어머니가 반찬을 보내주신다는 소식은 살림을 비공식적으로 파업을 해버려서 썰렁해진 저희 집 냉장고 사정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조금씩은 만들어도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아내와 틀어진 관계도 적막한 집안 분위기도 잊을 만큼 어머니의 반찬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 반찬이 도착하는 날 직원에게 매장 마감을 맡기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걸 어떻게 묘사해야 할까요? 주방에서 저를 기다리는 건 어머니의 포근하고 넘치는 반찬이 아니라 온갖 반찬으로 널브러진 바닥과 쏟아진 반찬통들, 그리고 서서 씩씩거리며 부들부들 떠는 아내와 그런 아내 앞에 마치 맞서듯 서 있는 아들 손에 묻은 빨간 양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의 발치에는 굴러다니는 반찬통들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통도 함께였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건가요? 마치 하늘에서 누가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 집으로 쏟아버린 것 같은 광경이었어요. 저는 한치의 미동도 없이 굳어서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주방이 왜 이래? 성민이 너는 왜 손에 그렇게 양념이 묻어있고. 여보, 말해봐. 무슨 일이냐고 내가 묻잖아. 이게 자식을 보는 엄마의 눈빛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들을 노려보는 아내에게 소리를 질러도 미동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들이 빨간 양념이 빈틈없이 묻은 손을 들어 아내를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아빠, 엄마 진짜 이상해요. 할머니가 보내준 반찬을 먹지도 않고 다 버리잖아요. 아들에게 들어보니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다 제가 어머니가 반찬을 보내셨고 오늘 중으로 올 거라고 말해서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만큼 할머니의 반찬을 고대했던 아들은 학교 갔다 오고 나서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초인종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려서 택배가 왔다는 걸 알고 방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주방으로 가니 아내가 스티로폼 박스를 뜯고 있었고 아들도 구경을 하려고 옆으로 갔는데 박스를 열자마자 아내가 인상을 팍 쓰기 시작했고 안에 든 반찬통들을 하나하나 들면서 성질을 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런 걸 보내주면 어쩌자는 거야? 집안에 젓갈래 나는 건 생각도 안 하시나? 그리고 냉동실 꽉 찼는데 이건 또 어디다가 두라고. 미치겠네. 아주 아들네 냉장고까지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지? 아들은 갑자기 시작된 아내의 불만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박스에서 반찬통을 다 꺼내더니 아내가 대뜸 싱크대 쪽으로 가더니 가져온 것은 다름 아닌 음식물 쓰레기통이었던 거죠. 아내는 일일이 반찬통을 열어서 쓰레기통 안에 음식물을 담기 시작했고 그걸 본 아들이 아내를 말리면서 소리쳤다고 해요. 엄마, 왜 그걸 버려요? 할머니가 우리 먹으라고 보내준 건데. 너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집에 이렇게 냄새 심한 거 있으면 온 집안에 젓갈 냄새만 나. 그리고 이거 색깔 좀 봐. 성민이 너 이렇게 간 센 음식 먹으면 어려서부터 입맛 망가지는 거야. 알아? 아예 굶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맨날 배달 음식만 먹는 것보다는 낫다고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배부른 소리 하지 마. 너 아예 굶고 사는 애들이 너 보면 욕해. 밥 차려줄 수 있어도 손 놓고 자식 굶기는 부모님 봐도 욕할걸요? 그리고 이어 아들은 말도 안 되는 돌발 행동을 했다고 해요. 아내에게 충격을 주고 싶어서 아들은 할머니 반찬이 한데 뒤엉킨 음식물 쓰레기통을 뺏어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두 손으로 반찬을 퍼서 먹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기함을 했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들에게서 쓰레기통을 도로 가져오려고 했지만 아들은 아예 반찬들을 다 꺼내서 빈 반찬통 안에 넣으려고 했고요. 성민이 너 왜 이래? 더럽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학교에서 선생님이 사람이 불만이 있을 때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게 시위래요, 시위. 엄마가 아빠랑 나랑 성이 모른 척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잠만 자는 것도 시위예요? 나 이제 더러운 옷 입고 학교 가기 싫고 맨날 배달 음식이나 라면만 먹기도 싫어요. 나도 시위할 거예요. 엄마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위할 거라고요. 아들에게 이 얘기를 듣는데 참, 저때 9살이랑 요즘 9살이랑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 때는 그저 부모님 말이면 혼날까봐 반항도 못했는데 아들은 이제 가족들을 나 몰라라 하고 바뀐 아내에게 시위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다니. 하지만 그만큼 아들도 저만큼 아내에게 쌓인 게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빠로서 통탄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아들이 대치 중인 난장판의 상황에서 제가 집에 왔다는 거죠. 저게 진짜야? 어머니가 보내준 반찬을 정말 뚜껑 열자마자 버렸냐고? 냄새가 나는데 그럼 어떡해? 간만 세고 맛대가리 하나 없는 걸 왜 내 집 냉장고에 둬야 하냐고? 반찬 냄새 나는 건 거슬리고 네 자식이 안 씻고 입을 옷이나 속옷 없어서 매일 입었던 거 입어서 나는 냄새는 거슬리지 않나 봐? 도대체 네 문제가 뭐야?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가족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거. 이거 직무유기라고 생각한 적 없어? 아니 집안일이 하기 싫으면 가만히나 있던가. 왜 우리 어머니가 보내준 반찬까지 무슨 심보로 버리냐고 네가. 됐다. 너랑 더 무슨 말을 하겠어? 이럴 거면 그냥 나가. 나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애들도 나도 없는 곳에서. 그날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가장 심하게 아내와 싸웠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많이도 내뱉었죠. 왜 가까운 사이일수록 치부를 많이 알아서 싸우면 인신공격을 하게 되잖아요. 끝내 아내는 입을 다물었고 저도 지쳐버렸습니다. 일단 반찬으로 더러워진 아들을 씻기고 주방을 치웠어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설득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아들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걱정 마세요, 아빠. 다 괜찮을 거예요. 아들은 아까 잔뜩 화가 나서 제게 설명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차분해 보이는 모습으로 저를 위로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꼭 껴안아주고 내일이 되면 아들은 학교에 다녀오고 저는 퇴근을 하고 나서 가족들끼리 개인적으로 머릿속도 정리를 하고
차분하게 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여느 때와 같이 다음날 새벽에 일찍 출근을 해서 다른 가족들은 다 자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거래처 들리고 물류로 들어온 옷 박스를 정리하고 손님들 응대를 하면서도 계속 집에 가서 무슨 이야기부터 꺼낼지, 아내와는 무슨 얘기를 할 거며 그걸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밤 7시가 되어갈 때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이가 안 좋아지고 나서는 절대로 먼저 연락을 안 하던 아내가 무슨 바람으로 전화를 했나 싶어서 받았죠. 그런데 수화기 넘어 흐느끼며 말하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심장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여보, 어떡해? 성민이가 집에 안 와. 뭐? 성민이가 집에 안 오다니? 어디 갔는데? 언제 나갔는데? 아까 4시 넘어서 나갔는데 아직도 집에 안 와. 어떡해 여보? 어떡해? 학교에 남아서 애들하고 노느라 안 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보. 오늘 성민이 학교도 안 갔어. 순간 제가 주말을 평일이라고 착각했나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울먹거리는 아내는 제가 출근한 뒤 집안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학교 갈 준비할 시간이 되자 아내는 아들 방에 들어가서 깨우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의아한 아내가 방문을 두들기면서 아들을 부르니 아들은 방 안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 학교 안 가요. 뭐? 학교를 왜 안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이 문 열어. 나와서 세수하고. 학교 안 가요. 어제 말했잖아요. 나 시위할 거라고. 엄마가 이제부터 달라질 거라고,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약속하면 그때 시위 그만할게요.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 협박해? 그래, 가지 마. 학교가 너 쫓아고 가는 거지. 나 쫓아고 가니? 어디 거기서 영원히 있어봐. 아내는 화가 나서 그렇게 말은 했지만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무슨 일 있냐고 연락도 오고 또 점심시간이 다 되도록 방 한 번 밖으로 안 나온 아들이 걱정돼서 다시 한번 밥이라도 먹으라고 아들을 불렀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들은 묵묵부답이었고 그 후로 몇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열이 있는 대로 올라서 아들 방문을 난타하듯 두들겼다고 합니다.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으면 거기 있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요. 아이가 듣기엔 끔찍한 말에 아들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고 그 틈을 놓치지 않는 아내는 내뱉은 말처럼 심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성민이 팔 붙잡고 등이랑 엉덩이를 때렸어.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서 애 때리면서 나도 울었는데 성민이가 날 뿌리치고 그대로 나가버렸어. 그래봤자 1~2시간 뒤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는 지고 성민이는 안 들어오고. 어떡해 여보? 내가 진짜 죽을 짓을 저질렀나 봐. 그래서 우리 성민이가 내 아들이 가출했어.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아내에게 맞선 시위가 끝나지 않은 아들과 그런 아들을 분에 못 이겨 때린 아내, 그리고 가출한 9살짜리 아들. 저는 직원들에게 사정을 말한 뒤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등에 업은 아내와 함께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아들을 찾았어요. 아들의 친한 친구들 집에도 전화를 돌렸지만 그날 아들을 본 아이는 없더라고요. 밤 9시가 되어갈 무렵 더 이상 저나 아내 힘으로는 아들을 찾을 수가 없어서 동네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게 사라진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상황을 말하고 나이와 인적사항을 줄줄 나열하는 그 참담한 심정. 아마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모를 거예요. 속이 새카맣다 못해 절절 끓을 정도로 타들어가던 와중 다행히 옆 동네 지구대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이가 말을 안 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니 공유받은 사진 속 아이를 찾았으니 와서 확인하라고 말이죠. 저는 그때 동네 경찰서에 있었고 아내는 밖에서 더 찾아본다고 돌아다니고 있었던 터라 아내에게 지구대 위치를 알려준 후에 저도 아들이 있는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대에 도착했을 때 두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도착한 아내를 볼 수 있었어요. 아내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을 꼭 안은 채 목 놓아 울고 있었네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들을 무슨 원수 대하듯이 대했던 아내가 누가 들으면 정말 초상이라도 난 줄 알 정도로 애달프게 울고 있었어요. 성민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너무 미안해. 엄마가 아파서 우리 성민이 마음도 못 알아주고 우리 성민이 챙겨주지도 못했어. 미안해. 성민아, 엄마 좀 용서해줘. 제 품에 안겨서 아이처럼 우는 엄마의 머리통을 바라보던 아들은 이내 아내의 머리를 작은 손으로 쓰다듬어 주면서 괜찮다고 하더군요. 이제 약속만 잘 지켜달라고 다시 자신과 성희의 엄마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아들을 껴안고 우는 아내에게서 저는 달라지기 전 저와 아이들밖에 모르던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하마터면 아들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에 아내는 충격을 받았는지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드디어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 사실 너무 아팠어. 몸도 아프고 머리도 마음도 정신도 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고 당신도 애들도 날 안 좋아하고 거부하는 것 같고 나도 알아. 내가 너무했다는 거. 정말 애들 엄마도 아닌 짓 했다는 거. 근데 정말 그걸 인정할 힘도 없었어. 미안해 여보.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해서. 나 정말 도움이 필요해. 뭐든 다 할 테니까 이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루 종일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 감을 때까지 미지근한 물속에 갇혀서 숨도 못 쉬면서 걷는 기분이야.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아내를 데리고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과 마주하게 됐죠. 아내는 산후 우울증, 그것도 중증 산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저를 질책하면서 말했어요. 왜 보호자가 더 빨리 데려오지 않았나? 우울증은 심각할 경우 주위 사람에게 스스로 도움도 못 구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때 저는 제 무능함과 무지를 깨달았네요. 아니 어쩌면 아내가 우울증이라는 정신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회피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에 아내와 또 아이들에게 미안해졌죠. 산후 우울증이 심각하면 엄마가 아이들을 해하고 본인 또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저 출산 후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심각하면 반년도, 사람에 따라서는 1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하네요. 우울증이라는 게 그냥 정신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 망가진 정신으로 인해 서서히 스스로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죠. 아내는 적극적인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항우울제도 처방받고 상담도 받았어요. 주치의와의 상담도 상담이지만 저와 함께 들어가서 받는 부부 상담도 받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아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내 상황을 먼저 알아보고 공감을 해주는 것보다 대체 왜 그러는 건지 말하라고 닥달만 했더라고요.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에 대해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죠. 해결하겠다는 목적에만 치우쳐서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 생각은 안 하고 만약 해결이 안 되면 헤어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저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저희는 주치의 앞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아내는 제가 모르는 곳에서 혼자 외롭고 공허해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처럼 열정이 넘치지 않아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또 부끄러워서 제게 말은 못했고요. 나도 금방 괜찮아질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오히려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해지지 않았어. 만약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예전 같지 않고 완벽하지 않으면 당신하고 애들이 날 버릴 것만 같고 그럼 혼자 남을까 봐 매일 불안하고 그래서 더 예민해지고 버림받을 바엔
차라리 내가 먼저 떠나버리고도 싶었어. 다행히 아내는 약 복용과 상담으로 점점 나아졌어요. 왜 병은 그 병이 있음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낫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아내는 내게 병이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정과 동시에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예전에 그 적극적이고 또렷했던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특히 아내와 문제가 많았던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전에 쌓인 안 좋은 감정들을 해소하고 있어요. 아들은 엄마에게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걸 알았고 아내는 아들에게 사과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둘이 놀이동산이나 박물관, 체험센터 같은 곳에 가서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되새길 만한 추억을 쌓아가는 중이랍니다. 종종 아내가 이전에 가족들에게 막대했던 그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모습은 당신 아니야. 그리고 당신은 너무 아팠고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걸 알지 못했던 내 책임도 있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또 애들에게 상처 준 만큼 보답하자. 부모도 부모 노릇이 처음이잖아. 애들한테 실수를 했으면 부모라고 모른 척하지 말고 사과하고 용서받고 나아지면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이곳에 사연을 보내기 전에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아내도 여러분께 욕을 많이 먹을 거라는 걸 말이죠. 특히 아내의 병을 몰랐던 제가 욕을 100번 먹어도 모자랄 것 같네요. 하지만 꼭 제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보냈어요.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중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가족들이 문제가 생겨도 그걸 축소하고 모른 척하고 덮어두고 간다고요. 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소하게 발생하는 다툼도 그냥 당연한 거라 치부하기 때문에 이미 생긴 상처가 골마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상처는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발현이 되거나 아니면 평생 지고 가야 할 고질적인 문제로 고착된다고요. 특히 문제의 원인이 제 아내처럼 본인의 문제를 인정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있다면 가족들의 각별한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없으면 합니다. 일어난 문제를 그저 사소한 말다툼, 말보탬을 피곤해지니 눈 감고 지나갈 일이라고 치부하다간 정말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물론 내 가족에게 다름 아닌 우울증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건 쉽지 않을 일입니다. 가족인 내게도 문제가 있고 곁에 있던 내가 부족했기에 내 가족에게 우울증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긁어부스럼이라는 말이 있죠. 제발 단 한 번의 문제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족들끼리 속을 터놓고 대화를 하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그런 대화를 내 가족이 아니면 누구하고 하겠어요?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할 수준에 다다르기 전에 사소한 문제라도 가족들과 그 얘기를 당연하게 오픈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나간다면 아마 나중에 돌이키지 못할 수준의 사고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가족과 비슷한 경험을 겪으시거나 아니면 그 길을 걷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가족의 사랑이라는 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대화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알려주기도 하니까 말이죠.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는 먹구름이 들이우지 않고 만약 들이운다고 해도 저희 가족처럼 끝내 구름을 거치고 햇볕이 다시 찾아오기만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